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마동환의 법률상식 진행자 마동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상법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잠시 설명을 들었듯이 상법이라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범위가 사실 너무나 방대하고 광범위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모든 이 비즈니스 관련 이 약속, 이행 이런 문제들에 해당하는 일들은 전부 다 사실 상법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큰 상법이라는 틀에서 이미 저희가 벌써 여러 세부적인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부동산법, 아니면은 컬렉션,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렸던 일이라든가, 또 스몰 클레임 역시 마찬가지도 이제 그 상법의 한 브랜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다 그러면 이 상법이 이렇게 다양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부동산에 관한, 소액 소송에 관한, 그리고 수급 문제, 컬렉션 문제에 관한 이러한 다양한 이 상법 안에 그 브랜치가 있지만은, 그리고 또 이제 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따로 섹션을 하이라이트를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심층 좀 더 깊이 상식 차원에서 이제 설명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지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 상법의 전반적인 그런 개념을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이 상법 하면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contract, 또는 agreement라고 하죠. 사실 이 contract이라는 그 분야의 법은 법대생들이 이제 법대 들어가면은 첫 해에 1년 동안 가장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그 축이 되는 이 분야가 바로 이 contract입니다. contract을 달리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agreement, 약속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법은 전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이 contract 개념화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contract이라는 거를 law school에서 1년 동안 풀타임으로 공부해야 되는 이 subject을 저희가 이제 한 번, 두 번의 이러한 세미나를 통해서 다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바입니다. 하지만 제 목적은 이 contract이라는 것은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에 대한 일이 있어도 거기에 대한 계약이고, 여러 사람이 같이 파트너십으로 어떤 일을 도모하고자 했었을 때도 역시 거기에 대한 contract 계약이 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물건을 오더하고 제작해서 팔고 또 돈을 받고 하는 그 모든 것 또한 역시 다 이 contract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ontract에 우리가 꼭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그러한 사항들, 그러한 것만 여러분한테 제가 상식 차원에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contract을 한국말로 얘기하면 계약 아니면 약속, 서로 간에 분명히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 계약과 약속이 있었었는데, 거기에 이행되지 된다 할 것 같으면은 이행하지 않은 불이행자를 갖다가 상대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contract에 의거해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contract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아니면 집용자, 차용자라도 매매를 하게 되시면은 다 이 contract 사인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의 융자를 갖다 받고 몇 퍼센트의 이자를 어떤 방법으로 내가 쭉 페이먼트를 하겠노라 하는 이 계약서 여러분들이 다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제가 포인트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계약서들은 그 엄청나게 많은 페이지와 또 때로는 아주 작은 글자들로 그냥 가득 채워 있어서 그걸 하나하나 촘촘히 다 읽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하고 또 더더군다나 영어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컨트랙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방대한 분량의 계약서가 있어야지만이 컨트랙이고 아니면 컨트랙이 아니다. 이거는 잘못된 여러분들의 생각이십니다. 흔히 식당에서 냅킨 하나에다가 여기에 서로의 약속이 있는 이 냅킨 한 장이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이 냅킨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contract 으로 당연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차이가 있다 하면은 이렇게 그 냅킨 한 장에 쓴 계약서와 그리고 40페이지에 달하는 그 계약서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시합을 할 때 축구 운동구장의 그림을 끊어지지 않게 다 금을 그어 놓으면은 공이 아웃인지 인인지에 대한 판단이 그만큼 훨씬 더 수월합니다. 단 이런 경우가 이제 그 모든 디테일한 상황들을 갖다 전부 다 가늠해서 이제 그 갖춰놓은 컨트랙이라 할 것 같으면은 이러한 냅킨 한 장에 있는 종이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차원의 룰을 원칙을 만들어 놓고 때로는 이 시점이 인이냐 아웃이냐 하는 거에 대한 쌍방간의 이 분쟁의 요소를 남겨놓을 수 있는 계약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계약서를 prefer하지 이렇게 간단한 버전의 계약서를 갖다 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계약서가 아니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 계약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의도입니다. 이게 때로는 계약에 임한 사람들이 의도한 바와 실제로 계약서에 써져 있는 그 내용하고 위배되거나 틀린 경우를 저희는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의도가 얼마만큼 중요하느냐 아니면 의도는 전혀 이 계약서 내용에 반영되지 않느냐 하는 그것 또한 역시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이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컨트랙을 좀 이제 그 심도 있게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드리기 이전에 제가 꼭 먼저 밝히고 싶은 거는 identify parties. 이 계약이 누구와 누구 사이의 계약인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너무나 간단한 얘기 같지만은 이런 거 자체가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가령 Mr. Kim of ABC and XYZ Company 라고 했었을 때 원래 의도는 ABC라는 회사와 XYZ하고 계약을 하기를 원했으나 계약서의 명시가 Kim of ABC and XYZ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거는 계약이 XYZ하고 Kim하고의 계약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의도하기는 AB였었을지 몰라도 이 얘기는 곧 Kim of Los Angeles and XYZ라고 했었을 때에 LA하고 XYZ하고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무모한 주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계약서에 임할 때 이게 누구와 누구의 계약서냐 하는 데 있어서 그 파리를 분명하게
identify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게 김, 이, 박 이 세 사람하고 ABC하고 계약을 하는데 세 분이 이름이 다 들어가지 않고 세 분이 합의하기를 김만 당신만 혼자 이렇게 계약을 해. 그래도 우리 다 같은 마음이니까 이런 경우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서에 위반이 일어났었을 때에 이 ABC가 만약에 계약에 위반이 있었을 때에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김 한 사람뿐이지 이하고 박은 그러한 이 계약에 의해서 contract에 의해서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 또 다른 흔한 미스테이크를 제가 보는 것은 이 XYZ 제가 지금 그 임의대로 이제 법인 이름을 이제 정했지만은 꼭 그 법인이 어느 주의 법인인지 아니면 어느 나라의 법인인지를 필히 밝혀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한국의 ABC라는 회사가 미국의 지사가 아닌 또 같은 이름의 독자적인 ABC 캘리포니아 주식회사를 설립을 했었을 때에 이 캘리포니아 법인하고 계약한 그 계약서가 이 한국의 법인에게 적용이 될 수가 없다. 왜? 그 계약에 임하는 당사자 중에 한국 법인은 아니고 캘리포니아 법인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계약을 할 때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아이디를 보시고 철저한 그 철자 스펠링을 확인해서 제대로 이름을 넣으신다는 거와 또 그리고 이게 때로는 그 김영철 우리 영킴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아마 많을 겁니다. 그 흔한 last name이고 또 흔한 first name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이 영킴이 다른 영킴이가 어떻게 틀리느냐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주소를 넣어줍니다. 어디에 사는 영킴 이런 식으로 이 계약에 임할 때 누구와 누구 사이의 계약이냐 하는 거에 대한 그게 개인일 때도 또 회사일 때도 그 철저한 거기 분석이 있어야지만이 처음부터 이게 잘못되게 되면은 권리 주장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상당히 야기가 되곤 합니다. 자, 이 계약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offer and acceptance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거를 저희가 연상을 잠시 해보도록 하죠. 여기 이러한 물건, 뭐 집이라고 또 얘기가 나오게 되겠네요. 집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해해서 제외하겠습니다. 왜? 부동산은 그 Department of Real Estate라는 그 기관에 의해서 그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질 때는 모든 게 서면으로 철저히 갖춰야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좋지 않은 그런 그 예인 것 같고요. 자, 계약이 제가 한 가지 하고 싶은 것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크게 두 종류의 계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면 계약, 하나는 구두 계약. 자, 여러분 구두 계약이 계약서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구두 계약의 문제는 A하고 B하고 후에 서로 생각하는 게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 버전의 구두 계약이 있고 B 버전의 구두 계약이 있고 한다 같으면 이거는 한 계약서가 아니라 다른 계약서입니다. A는 분명히 내가 물건을 팔 때에 200불로 기억을 하고 있고 B는 220불로 기억을 하고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이 구두 계약은 계약서로서의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 A하고 B하고 다 동의하는 점들이 많고 몇몇 가지가 틀리다 했었을 때 언제 값을 지불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이제 틀렸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 서로가
합의한 동의하는 그 포션에서만큼은 구두 계약서는 계약서로서 물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는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statute of fraud이라고 그 사기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특수 상황의 계약은 꼭 서면으로 돼 있어야지만이 그 계약서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지. 구두 계약으로는 아무리 A하고 B가 같은 말로 같은 계약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서면으로 써 있지 않기 때문에 구두 계약을 인정하지 못한다. 어떤 특수 상황에 대해서 그런 것을 이제 statute of fraud이라고 그 사기 방지 법안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이제 그 외에 모든 계약서들은 다 서면 계약서가 되겠죠. 그 서면 계약서는 가령 그 뭐 냅킨에 쓴 계약서가 됐든 아니면 40-50페이지의 mortgage contract 서류가 됐든 간에 이제 그 서면 이제 계약서가 이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이 성립이 되려면은 이 계약 당사자인 A하고 B의 서로 마음이 합해야 됩니다. 물건을 두고 100불에 사고 100불에 팔겠다는 그런 합한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계약서에 명시가 될 거고 또 A하고 B하고 그 물건을 언제까지 딜리버를 하겠다 하는 그 마음 또한 역시 합해야지만이 그것 또한 계약서에 들어갈 수가 있겠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offer and acceptance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꼭 잘 그 이해를 하셔야 되시는 게 가령 A가 처음에 그 80에 사고자 offer를 했습니다. 그리고 B가 80 했었을 때 오케이 해서 accept 한다 하는 그런 통보를 A한테 하게 되면은 사실 이 컨트랙이 성사됐다고 간주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meeting of minds, 쌍방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만약에 80에서 B가 카운터하기를 나는 100을 받아야겠다 했더니 A에서 아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B가 후에 그러면은 80을 인정을 내가 오케이 하겠다 했었을 때 그러면 이때도 계약이 성사가 되느냐? 아닙니다. 80이 오퍼가 왔었을 때 내가 카운터 오퍼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의 얘기는 이 오퍼에 대한 리젝트입니다. 그리고 리젝트하고 난 후에 마음을 바꿔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다 하고 만약에 하신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거는 이미 떠난 버스 바라보면서 손 흔드는 그런 경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 offer and acceptance라는 개념이 특히 우리가 저기 부동산 매매 때 브로커 분들을 이제 이 사이에서 이제 그 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게 바이어한테 오퍼를 받고 또 셀러한테 가고 셀러가 카운터 오퍼가 있고 카운터 오퍼를 액셉트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오고 가구의 그 순배가 딱 이루어진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계약이 성립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offer and acceptance와 그리고 counter offer 는 곧 이꼬르 rejection이다. 내가 그 offer를 거절한 그런 결과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offer가 들어왔던 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동떨어지 않았을 때는 성급히 rejection을 하는 것보다 심사숙고하셔서 이 counter offer는 곧 rejection이다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어떤 경우에는 사실 그 acceptance라는 게 없이 offer만 갖고도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계약은 다 쌍방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bilateral contract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게 unilateral contract.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가령 내가 지금 이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해 주시는 우리 PD님한테 화면에 나오는 게 제 키보다 6인치 더 크게 나오게 해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한 사례를 하겠습니다 라고 예를 들어서 제가 종이에 쓰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에는 물론 지금 그 PD님의 사인은 물론 여기 없죠. 하지만 내가 만약에 이런 약속을 공공연히 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되게 된다 할 것 같으면 저는 제가 사인한 이 약속에 이 unilateral한 contract에 제가 comply 해야 됩니다. 그대로 행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저는 이제 불이행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듯이 일반적으로는 다 쌍방이 사인을 한 buyer, seller가 사인을 하고 owner, contractor가 사인을 하고 developer 뭐 이러한 이 bilateral한 contract이지만은 때로는 이러한 그 unilateral한 contract, 그 일방적인 계약도 계약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 제가 요구했던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럴 것 같으면은 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물론 없겠죠. 하여튼 이렇게 이 상법의 제일 큰 틀, 그 상법을 이 지탱하고 있는 그 모든 법 분야는 우리가 이 contract, 계약, 약속, 이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오늘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제일 키포인트는 계약이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하는 건지 그거를 정확하게 심사숙고해서 꼭 이제 결정하셔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방송 때 좀 더 이제 이 컨트랙트에 대한 깊이 있는 그 상식 차원에서 말씀을 여러분께 재밌게 전해드리도록 약속하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